저녁 7시 도심 한정식집 별실. 낮은 조명 아래 유리잔 둘, 젓가락 4벌, 흰 냅킨이 반듯했다. 은퇴교사 정혜수는 오래된 구두를 벗어 문 쪽에 가지런히 두고 자리에 앉았다. 맞은편 외과의사 딸 정지은은 블라우스 소매를 걷고 스마트워치를 톡톡 눌렀다. 사위 박민수와 사돈 부부는 와인 향을 맡으며 화면 속 주가 그래프를 흘끗거렸다. 잡채에 김이 올랐다 가라앉고 종업원이 문을 닫자 실내는 바늘 꽂힌 듯 고요했다. 따님이 요즘 병원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나신다면서요. 사돈의 웃음이 잔의 표면에 파문을 만들었다. 예, 혜수가 고개를 숙였다. 어릴 때도 남 다친 걸 참지 못하던 애였죠. 의사는 아버지. 지은이 수저를 탁 내려놓았다. 그런 옛날 얘기 여기선 곤란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늘 그만하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여기 체면 있는 분들 앞이잖아요. 테이블 위 잔들이 가느다란 금소금을 냈다. 민수는 반쯤 든 잔을 내려놓고 난처하게 미소만 지었다. 혜수는 말끝을 접고 반찬 접시를 돌려놓았다. 조용히 숨을 들이키며 은수저 얼룩을 손등으로 한 번 더 닦았다. 사돈이 웃으며 덧붙였다. 혜수 선생님도 은퇴하시고 이제 편히 밥 드시며 지내셔도. 그때 지은이 똑바로 아버지를 봤다. 편히 밥만 축내는 주제에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공기가 뒤집혔다. 와인 향이 금세 알코올 냄새로 변했다. 혜수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굳었다가 풀렸다. 그는 대답 대신 빈 접시를 자신의 앞쪽으로 살짝 당겼다. 칼질 소리 대신 초침 소리만 들렸다. 혜수가 낮게 말했다. 지은아, 의사는 먼저 듣는 사람이다. 듣는 건 제 환자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돈의 시선이 오르내렸고 민수의 혀끝이 입술을 한 번 적셨다. 순간 지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찰싹. 유리도 나무도 아닌 살에서만 나는 소리. 은수저 하나가 접시 가장자리에서 미끄러져 딩하고 구석에 멈췄다. 혜수의 뺨이 기울었다가 원위치로 돌아왔다. 그는 손을 들지 않았다. 대신 냅킨을 반으로 접어 그 위에 올려두었다. 계속 드세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다. 여긴 어른들 자리니까. 민수가 작은 기침을 삼켰다. 지은아, 그건 좀. 사돈은 잔을 비웠다. 요즘 젊은 사람들 솔직해서 좋구먼. 혜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다. 결혼 때 못 준 축하금. 오늘은 이유가 사라졌다. 말끝에 떨림은 없었다. 그는 사위를 보지 않았고 딸도 보지 않았다. 현관 쪽으로 3걸음, 문 앞에서 한 번 멈추고 다시 한 걸음. 문이 닫히며 조용한 기류가 방을 스쳤다. 잔 표면의 파문이 가라앉고 와인색이 제 빛을 되찾을 즈음 지은은 수저를 세워 다시 눕혔다. 민수는 리모컨을 집어 음악 볼륨을 올리려다 그만두었다. 사돈은 식사 라며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 혜수의 그림자가 조명을 지나며 길게 늘어졌다. 뺨의 열기는 문밖 공기에 식었다. 그는 주머니 속 손을 꼭 쥐었다 폈다. 말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이제 세상으로 가르치게 하리라 그렇게 침묵으로 결심했다. 밤이 깊었다. 도시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새벽, 창밖엔 희미한 전철 소리만 흘러갔다. 정혜수는 작은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뺨을 천천히 쓸었다. 딸의 손길이 닿았던 자리 아직 따뜻했다. 그 온기가 아린 상처처럼 오래 남았다. 그의 앞 테이블엔 식지 않은 보리차 한 잔이 있었다. 김은 이미 사라졌고
표면엔 먼지가 한 겹 쌓여 있었다. 그는 잔을 집어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입안이 말라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물을 마실 수 없었다. 정혜수 속으로 밥만 축내는 주제에 그래. 그런 말까지 들을 줄은 몰랐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아이를 가르쳤던 세상 자체가 잘못이었을까? 천천히 몸을 일으킨 그는 안방 문을 열었다. 서랍장 맨 아래 먼지 쌓인 서류철을 꺼냈다. 학생 윤리 교육 자료, 의료인 강의 노트, 의사 인성평가 기록표. 그의 손끝이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길 때마다 미묘한 떨림이 일었다. 그중 한 페이지에는 오래된 필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손은 언제나 따뜻해야 한다.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류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나레이션. 혜수는 평생 교사였다. 누군가를 혼내는 대신 기다렸고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먼저 눈을 맞췄다. 그러나 이제 말로 가르칠 수 없는 사람 앞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딸이었다. 부엌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내 김혜정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여보,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아직도. 지은이도 순간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감정이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야. 그 말에 혜정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챙겼다. 지갑, 펜, 서류 봉투 한 장. 봉투 겉면엔 그의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윤리위원회 제출용 의료사건 검토. 어디 가요? 서울로. 내일 아침엔 윤리위원회 사무실이 열겠지. 지은이한테 알려야 하지 않아요?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말보다 침묵이 낫겠지. 그는 신발을 신으며 덧붙였다.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엔 아직도 사람을 먼저 본 이들이 남아있을 거야. 그들에게 맡기면 알아서 답을 내릴 거야. 김혜정은 눈시울을 붉혔다. 여보, 그게 복수예요. 아니면 가르침이에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그 둘이 뭐가 다르지? 문이 닫히며 집안엔 정적이 내려앉았다. 아내는 주저앉아 그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한때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인생을 가르치던 남자가 이제 세상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려 나선 것이다. 정혜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가로등 아래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버스가 다가오자 그는 봉투를 품속 깊이 넣었다. 버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마지막 줄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질수록 그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혜수 속으로.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가르침의 마지막 형태다. 그 아이가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 밤쯤은 내 손으로 어둡게 해도 된다. 버스는 윤리위원회가 있는 서울 시내로 향했다.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봉투 위엔 그의 필체로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밤만 축내는 주제의 그 말의 무게를 이제는 내가 배우길 바란다. 버스가 검은 터널로 들어섰다. 창문 속에 그의 얼굴이 한동안 빛과 어둠 사이를 오갔다. 그 표정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교사로서의 결심,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수업만이 남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병원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다. 하얀 복도는 평소처럼 깨끗했지만 공기 속엔 이상한 정적이 깔려 있었다. 정지은은 회의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들었다. 스테인리스 컵에 맺힌 김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고 머리는 무겁게 쑤셨다. 복도 끝 모니터에서
긴급공지라는 빨간 문구가 깜빡였다. 내부 윤리감사 착수. 그 짧은 문장이 병원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직원들의 시선이 모니터를 향했고 지은은 잠시 손에 쥔 컵을 놓지 못했다. 교수님, 우리 병동도 감사 대상인가요? 정지은. 그럴 리가 없어요. 단순 점검이겠죠. 하지만 그 말에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속삭임이 따라붙었다. 이번 감사, 외과부터라던데. 그럼 정 교수님도. 그녀의 어깨 뒤에서 멈춘 대화들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등을 찔렀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병원 윤리위원장 오윤식이 서 있었다. 그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정 교수님, 잠시 들어오시죠.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단호했다. 회의실 안은 냉기가 돌았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문서와 USB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오윤식이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익명 제보가 있었습니다. 과거 수술 중 사망했던 환자 건 말입니다. 그녀의 손끝이 굳었다.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라 팀 합의에 따른 조치였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이 서류를 보십시오. 종이 위엔 수술 일자, 담당자, 서명 칸이 있었다. 그리고 붉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한 줄. 수술 책임자 서명, 누락보고자 정지은. 지은의 눈이 커졌다. 그 문구는 명백히 조작이었다. 이건 제 필체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자료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감사 절차상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윤식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 무표정이 더 무서웠다. 그는 해수의 제자였고 지금은 윤리위원장이었다. 정지은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제보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익명입니다. 단 병원 내 관계자라는 점만 명확합니다. 그녀는 문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들렸다. 쿵, 쿵, 쿵. 한때 자신이 신뢰받는 의사라 불리던 그 이름이 이제 조사 대상자로 바뀌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는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가 울렸다.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타지 않았다. 걸어서 내려가기로 했다. 1층 로비의 TV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서울의료대학병원 외과, 의료과실 의혹으로 내부 감사 착수. 기자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작은 이름표가 떴다. 정지은 교수 외과. 그녀의 이름이 전광판을 타고 흘러갔다. 로비의 사람들 중 몇 명이 화면을 바라봤다. 그 중엔 인턴 후배들도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로비를 벗어났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가온 자락이 휘날렸다. 병원은 언제나 냉정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차가웠다. 그녀의 이름이 한순간에 낯선 단어처럼 들렸다. 정지은. 의사도 딸도 아닌 문제의 인물. 병원 건물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지쳐 보였고 어딘가 낯설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얼굴을 스쳤다. 아버지, 혹시 이 일 당신이. 그 말은 공중에서 끊겼다. 그 순간 로비 유리문 너머로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의 뒷모습이 잠깐 스쳤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설마.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 노인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신문이 발밑에서 흩날렸다. 신문 일면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울대병원 외과 정지은, 의료윤리 위반 조사 착수.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하얀 가운을 벗었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손끝으로 천의 감촉을 느꼈다.
그 부드럽던 가운이 이상하게 거칠게 느껴졌다. 창밖에서 번개가 쳤다. 그 불빛에 잠시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엔 오만도 확신도 없었다. 오직 불길한 예감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운을 접었다. 그 위에 손을 얹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이겠지. 저녁 무렵 박민수의 자택 거실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낮은 조명, 반짝이는 유리 장식장, 흠집 하나 없는 대리석 테이블. 정지은은 코트를 벗지도 못한 채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현관에서 구두 벗는 소리가 잠깐 났고 사돈 부부가 들어왔다. 사돈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투명 파일 속 첫 문구가 빛을 받아 선명해졌다. 혼인무효 확인 및 재산분리 협의 초안. 서명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돈이 담담히 말했다. 다만 언론이 커지기 전에 체면부터 세워야죠. 박민수는 물잔을 건넸다. 지은아, 일단 받아두자. 법무팀이 정리해 줄 거야. 지은은 서류의 표지를 엄지로 문질렀다. 엠보싱이 손끝에 거슬렸다. 체면은 누구의 겁니까? 제 환자들의 건가요? 아니면 그쪽 가문의 건가요? 대답 대신 리모컨이 눌렸고 TV 자막이 조용히 올라갔다. 외과 정지은 의료윤리 감사본조사. 뉴스 앵커의 차가운 억양이 거실 공기를 식혔다. 화면 오른쪽 하단 그녀의 예전 홍보 사진이 노란 조명 아래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 집의 모든 사물과 맞지 않았다. 벨이 울렸다. 검은 가방을 든 변호사가 짧게 인사했다. 개인 언론 대응은 최소화하시고 동선 노출은 당분간 피하십시오. 계좌 일부 압류 가능성도 있으니 분리 절차를 선제적으로. 문장들이 칼날처럼 매끈하게 이어졌다. 변호사가 빠져나가자 사돈이 마지막 말을 남겼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성이 흔들리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도장이 찍히는 소리처럼 짧게 울렸다. 거실이 비자 민수가 낮게 중얼거렸다. 내일 회사 이사회가 있어. 내일 때문에 협력사들이 예민해졌어.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겠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멈춰서야 한다는 거지. 조심스러운 표현들은 모두 거리두기로 번역됐다. 휴대전화가 떨렸다. 윤리위원회 추가 소명 요구. 준비자료 목록 끝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다. 수술 책임자 원본 서명 제출. 지은은 식탁 쪽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다. 투명 포켓, 오래된 마취 기록지, 수술 체크리스트, 모서리가 다른 종이들의 시간 냄새. 그녀는 한 장씩 빼내어 빛에 비춰보았다. 글자들은 분명했지만 그날의 공기와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 서류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현관 너머 복도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기자분들, 더 이상 촬영 불가하십니다. 셔터 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민수는 커튼을 닫았다. 며칠만 호텔로 피신하자. 우리가 무엇을 피하죠? 사실을 아니면 사람들을? 둘 다. 그는 짧게 잘랐다. 지은은 옷장으로 하얀 가운을 꺼냈다. 옷걸이에서 미끄러져 그녀의 팔에 걸릴 때 얇은 천이 겨드랑이에서 사각거렸다. 가운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가 나왔다. 오전 930, 402호 보호자 면담 미루지 말 것. 몇 해 전 자신의 글씨였다. 미루지 말 것, 지금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동사였다. 침묵이 길어졌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벽을 타고 퍼졌다가 사라졌다. 지은은 가운을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다. 상자 뚜껑의 자석이 딸깍하고 맞물렸다. 그 사소한 소리가 하루의 마지막 판결처럼 들렸다. 문 앞에 또 하나의 우편물이 끼워져 있었다.
관리사무소 도장이 찍힌 공문, 주차 공간 사용 일시 제한 통지, 이유는 언론 취재로 인한 주민 민원. 그녀는 웃음인지 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다. 병원에서, 집에서, 주차장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귀찮음이 되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지은아, 내일은 내가 답하지 말고 변호사가. 내가 말해야 해.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의 목숨이었는지, 왜 기록이 그렇게 되었는지, 내가 어디서 도망쳤는지, 내 입으로. 그때 휴대전화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미상. 단 한 문장. 말로 배운 건 입에서 사라지고 손으로 배운 건 손끝에 남는다. 그녀는 그 문장을 길게 바라보았다. 낯익은 문장 구조, 낯익은 리듬. 정혜수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적어두던 그 구절. 등줄기로 서늘함이 흘렀다. 밤 11시 거실 불을 하나씩 껐다. 스탠드, 간접등, 마지막으로 식탁 위 조명. 어둠이 눌러앉아 창밖 도로의 흰 차선만 또렷했다. 지은은 현관에서 신발을 꺼냈다. 민수가 물었다. 어디가? 기록을 찾으러. 지금 미루지 말 것. 그녀가 상자에서 메모를 들어보였다. 내가 나한테 쓴 명령이야. 엘리베이터 버튼이 빨갛게 빛났다 꺼졌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자동문 밖으로 카메라가 몇 대 보였다. 그녀는 후문 쪽 비상계단을 택했다. 금속 난간이 손바닥에 차갑게 들러붙었다. 숨이 가빠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바깥 공기. 냄새는 젖은 시멘트와 먼지, 먼 곳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소리. 택시를 잡지 않았다. 걸어야 했다. 걸어야 서류의 사실과 자신의 거짓이 어디서 어긋났는지, 그 어긋남이 누구의 체면을 위해 생겨났는지 어둠 속에서라도 기억이 떠올랐다. 모퉁이를 돌 때 그녀는 잠시 멈췄다. 유리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 옆 반사된 글자가 겹쳐 보였다. 혼인무효, 재산분리, 윤리감사. 단어들이 거울 속 눈동자를 스쳐 흘렀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그래. 체면이 문제라면 먼저 사람의 얼굴부터 찾아야지. 그 밤 정지은은 처음으로 체면 대신 사실을 붙잡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사실이 그녀의 발목을 더 세게 잡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미루지 말 것. 그녀가 스스로에게 준 명령은 드디어 제자리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아침 뉴스가 반복 재생되었다. 서울의료대학병원 외과 정지은 교수, 수술 사망건, 윤리조사 착수. 기자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화면 구석의 작은 자막이 계속 깜빡였다. 과실 여부 조사 중. 짧은 문장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가로질렀다. 정지은은 모니터를 끄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동안 커피가 식어갔다. 핸드폰 화면엔 알림이 쉴 새 없이 떴다. 의료계 단톡방, 병원 게시판, 댓글 1247개. 그 안에서 그녀의 얼굴이 이리저리 붙잡혀 흔들렸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갔다. 사람들은 사건의 진실보다 이야기의 자극을 택했다. 의사였던 그녀는 한순간 소비되는 사람이 되었다. 병원 정문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그녀가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카메라 셔터가 번쩍였다. 정 교수님, 환자 유가족이 허위 진술이라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서류 조작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질문은 화살처럼 날아들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답변할 사안이 아닙니다. 단 한 문장만 남기고 그녀는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복도 끝 간호사 2명이 웅성거렸다. 교수님, 이번 주 스케줄 다 빠졌다네요. 대기 발령이래요. 그녀의 발소리가 멈췄다.
하얀 벽면에 걸린 자신의 이름표. 정지은 교수 외과. 이름표 아래 누군가가 붙여둔 쪽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진짜 의사 맞아요? 그녀는 손끝으로 그 쪽지를 떼어냈다. 조심스럽게 접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 넣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의사실 문 앞에서 후배 인턴이 다가왔다. 교수님, 죄송해요. 기사 보고 연락드리기가. 괜찮아요. 나도 사람이라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가 떨렸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둬요. 이 일은 언젠가 당신들한테도 닥칠 거예요. 그때는 기록을 남겨요. 말보다 기록이 오래 가니까. 후배는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뒤 병원 공지 알림이 울렸다. 인사발령 정지은 교수 직무정지 조사 결과 확정시까지. 그녀의 이름 아래엔 파란색 직인과 병원장의 서명이 찍혀 있었다. 그 사무적인 도장이 모든 감정보다 냉정했다. 사무실을 비울 때 창문 밖 하늘은 흐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류 뭉치와 사진 몇 장을 박스에 담았다. 그중 한 장 환자 아이가 손으로 써준 카드. 교수님, 수술 무섭지 않아요. 교수님이 있으니까. 그녀는 카드를 잠시 바라보다 박스 맨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다. 정 교수님. 뒤돌아보니 오윤식 위원장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엔 연민도 냉소도 없었다. 누군가의 제보로 일이 시작됐지만 끝이 어떻게 날지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누가 제보했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 아버지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해줘요. 맞죠? 정 교수님, 지금 중요한 건 누가가 아닙니다. 무엇을 남길지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무엇을 남기냐고요? 난 이미 다 잃었어요. 퇴근길, 그녀는 병원 옆 도로를 걸었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우산을 쓰지 않았다. 습기와 소음,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벌주는 듯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세상 모든 소리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찾고 있었다.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음성 사서함이 짧게 울렸다.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비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역시 대답은 행동으로 하시겠죠. 그녀는 핸드폰을 꺼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날 정지은은 의사 가운을 벗었다. 그리고 다시는 입지 않았다. 봄의 끝, 벚꽃이 지고 있었다. 정지은은 오래된 버스에서 내려 작은 시골 보건소 앞에 섰다. 간판은 낡았고 유리문에는 운영시간 오전 9시 오후 5시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도시의 차가운 공기와 달리 여긴 흙냄새가 짙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트랙터 엔진 소리가 번갈아 들려왔다. 그녀는 여행 가방 하나를 끌었다. 가방 손잡이에 붙은 병원 출입증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그것을 떼어내 가방 안 깊숙이 넣었다. 의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몰랐다. 보건소 문을 열자 안에는 중년 간호사 한 명이 있었다. 서울서 오신 분이죠? 네, 정지은입니다. 간호보조로 지원했어요. 간호사는 그녀의 이력서를 내려다보았다. 경력이 너무 화려해서 괜찮겠어요? 여긴 시골이에요. 괜찮아요. 시끄러운 곳보단 조용한 게 좋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는 마른 낙엽처럼 떨렸다. 그날 이후 정지은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일로 바꾸어 살기로 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생각보다 고요했다. 진료소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혈압을 재고, 약을 나누고, 주사기를 정리하고, 가끔은 아이들의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는 일. 누가 봐도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하루의 전부였다. 점심시간 간호사가 물었다. 서울에선 큰 병원 다니셨다면서요? 그랬죠. 근데 그땐 사람보다 기록이 먼저였어요. 이젠 사람이 먼저인가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젠 숨소리가 먼저예요. 보건소 벽 한편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정혜수 교육공로패. 그 이름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잠시 멎은 듯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지은 속으로 아버지 여기까지 따라오셨네요. 그녀는 액자 아래 먼지를 닦았다. 유리 표면이 맑게 빛났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환자의 보호자였던 시절의 아버지가 이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남긴 흔적이 그녀의 벌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진료소를 찾았다. 우리 영감이 밤마다 기침을 해요. 잠깐만요. 제가 청진기 좀. 그녀는 조심스럽게 청진기를 귀에 꽂았다. 노인의 등은 굽었지만 숨소리는 의외로 단단했다. 그녀는 살짝 웃었다. 괜찮으세요? 그냥 봄감기예요. 약 드리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요. 젊은 의사 선생이 이렇게 친절할 줄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전 의사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냥 손 좀 쓰는 사람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따뜻하네. 그런 사람이면 됐지.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하얗게 말라버린 손등, 수술용 장갑 대신 붕대를 감고 있던 손. 그러나 그 손끝은 오래된 온기를 다시 배워가고 있었다. 퇴근 무렵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자 창문에 햇살이 비쳤다. 그녀는 하루 동안 썼던 장갑을 벗어 손바닥을 바라봤다. 이제는 땀이 아닌 사람들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작은 보건소 앞 시골 길가에 서서 그녀는 손바닥을 하늘로 내밀었다. 미세한 바람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손끝은 따뜻해야 한다. 그게 식는 날 사람을 잃는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다. 벌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엔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소리가 있었다. 그날 밤 정지은은 처음으로 잠을 이루었다. 세상의 소음도 사람들의 비난도 닿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초여름 마을엔 모내기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 정지은은 보건소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보온병과 작은 도시락, 그리고 낡은 환자 기록 수첩이 있었다. 기록장 한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허리 통증, 오전에 내원, 걷기 권장. 한때는 CT, MRI로 가득하던 차트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일상이 진료의 전부였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보온병 뚜껑을 열었다. 커피 대신 보리차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 향이 마음을 묘하게 진정시켰다. 그때 보건소 창문에 낯선 그림자가 스쳤다.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낯익은 목소리였다. 정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현관문 앞에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손, 눈가에 깊은 주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정혜수? 그녀의 아버지였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심장이 2번, 3번 뛰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왜 오셨어요? 의사 좀 보려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마른 웃음을 지었다. 여기 큰 병원 아닙니다. 큰 병원이 아니니까 온 거야.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번져 있었고 그 아래엔 잔뜩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몸은 괜찮으세요? 이제 좀 무겁지. 근데 그건 나이 탓이지 죄 탓은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건소 안의 시계가 짧게 울렸다. 그녀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일이 시작될 때 아버지만큼은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셨으면 했어요. 그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얹었다. 그땐 말이 소용없었거든. 소용이 없었다고요? 내가 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 사람에겐 말이 아니라 시간밖에 약이 안 돼.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늦게 배운 건 오래 남는 법이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투엔 여전한 단호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엔 예전과 달리 한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내가 있던 병원에서 윤리조사 결과 보고서야. 그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제출했으니까.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 무엇을 했는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그녀는 손끝으로 서류를 잡았다. 결론 의료윤리 위반 근거 없음. 그 문장 하나가 세상 모든 소음보다 크게 울렸다. 그럼 그 모든 건 사람들이 만든 소문이지. 하지만 너도 그만큼의 시간을 벌로 받아야 했어.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다. 벌이요? 그래. 의사가 사람을 잃었을 때 세상이 주는 벌은 조용히 사람 사이로 돌아가는 것이야. 넌 그걸 잘 해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이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를 용서해야지. 그 말에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 속엔 비난도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오직 오래된 기다림 하나만 있었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알고 있다. 이제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됐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지팡이를 짚으며 문 쪽으로 걸었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그가 멈췄다. 내가 돌아와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울음을 무너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손으로 닦지 않았다. 눈물마저 벌의 일부였다. 문이 닫히고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보리차 냄새가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를 안지 않았고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시간과 또 한 사람의 기다림이 조용히 맞닿았다. 그게 그들만의 화해였다. 가을이 왔다. 마을 들녘은 노랗게 물들고 허공엔 벼 냄새가 감돌았다. 보건소 앞 감나무엔 붉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다. 정지은은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았다. 바람에 하얀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그 속으로 따뜻한 빛이 흘러들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 만든 간판 도안이 놓여 있었다. 흰 배경에 파란 글씨로 적힌 이름. 정혜수 무료진료소. 그 밑에는 조그맣게 덧붙여 있었다. 운영 정지은 간호보조사. 그녀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이름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2해가 지난 뒤였다. 그날 새벽 그녀는 보건소 벽 한편에 작은 사진을 걸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정혜수 선생이 웃고 있었다. 교단 앞에서 학생들에게 칠판을 가리키던 모습. 그 밑에는 그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그녀는 그 글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이제 제 차례예요. 그날은 진료소 개소식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손에 과일 바구니, 약초, 국화 한 다발씩 들고 왔다. 누군가는 간판을 세우고 누군가는 의자 먼지를 닦았다. 지은 선생, 우리 마을에 이런 게 생기다니. 공짜로 진료 본다면서?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얻은 게 많아요. 이젠 돌려드릴 차례죠. 보건소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몰려왔다. 선생님, 손 아파요. 선생님, 여기 피나요. 그녀는 웃으며 붕대를 꺼냈다. 괜찮아요. 다 나아요. 우리 손은 원래 금손이에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진료소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손끝이 한 아이의 무릎에 닿았을 때 기시감처럼 따뜻한 감촉이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사람을 치유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실감했다. 가오는 없었지만 손끝이 대신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해가 기울 무렵 진료소 앞에는 노을이 내리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간판을 비추며 글씨를 환하게 밝혔다. 정혜수 무료진료소. 그 이름이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였다. 기자 한 명이 다가왔다. 정 선생님, 기사 제목을 의사에서 사람으로 돌아온 여인으로 해도 될까요? 지은은 웃었다. 그냥 사람의 손끝은 따뜻해야 한다로 해주세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기사 맨 위에 적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곳엔 붉은 노을 사이로 하얀 구름이 길게 뻗어 있었다. 마치 아버지의 필체 같았다. 아버지, 봄엔 약초밭을 만들 거예요. 여기 사람들 약보다 마음이 먼저 아프니까요. 진료소 문을 닫기 전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낡은 의사 가운이 접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펼쳐보았다. 하얀 천에 남은 주름, 오래된 병원 로고. 그녀는 그 가운을 품에 안았다. 이제 이건 벌이 아니라 약이에요. 밤이 찾아왔다. 진료소 창문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어둠을 밀어냈다. 바람이 감나무를 흔들었고 열매 몇 개가 땅에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떨어진 감을 주워들었다. 달콤한 냄새가 손에 배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날 밤 한 여자는 벌 대신 빛을 얻었다. 그녀가 잃었던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이었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 뒤로 벽에 걸린 액자의 문장이 다시 빛났다. 사람의 손끝은 따뜻해야 한다. 그게 식는 날 사람을 잃는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제 손끝이 다시 따뜻해요. 그 말과 함께 불이 꺼졌다. 하얀 달빛이 진료소 문 위를 비췄다. 그 빛 속에서 간판의 이름이 천천히 드러났다. 정혜수 무료진료소.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운영 정지은. 두 세대의 이름이 하나의 문장으로 남았다. 그 문장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온기가 퍼져나갔다.